그 요즘에 이 레몬즙이랑 올리브 오일을 섞어가지고 소주잔 한 컵 이렇게 샷으로 드시는 분도 많고 제품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레몬과 올리브유를 같이 먹으면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유는 이제 위에도 상당히 좋고 염증 치료에도 상당히 좋고 또 레몬 또한 해독과 우리 혈액순환에도 아주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얼마만큼 이거를 소화해낼 수 있느냐입니다. 레몬은 레몬 혼자 먹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되고 그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몬과 오일이 섞이게 된다면은 물과 오일이 섞이게 되는데 물과 오일이 우리 인체에서 들어와서 흡수되는 경로는 다릅니다. 올리브유는 바로 림프관을 타고 즉시 흡수가 됩니다. 하지만 물은 우리 장 세포에서 흡수가 돼서 이제 혈관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 경로에서 우리가 왜 림프에 오일이 들어가고 기름이 들어가고 혈액에 물이 들어가는지는 우리 인체의 원리를 알면은 쉽게 설명이 됩니다. 둘이 같이 섞이게 되면은 흡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소화 기능이 너무 좋아서 섞어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으면 섞어 드셔도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따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에 진짜 인기인 게 올리브 오일을 아침 공복에 먹으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이런 말들인데 실제로 이게 효과가 별로 없다고요. 올리브 오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요. 댓글이 많이 달릴 거예요. 그리고 공격도 많이 당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올리브 오일 요즘에 채널만 돌리면 중간중간 홈쇼핑에서 막 팔고 있죠. 올리브 오일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공복에 먹습니까? 저는 올리브 오일을 공복에 먹어라 하는 것들은 좀 걸렀으면 좋겠어요. 올리브 오일 공복에 먹어보신 분들 중에 일부에서는요, 올리브 오일 약간 매캐하잖아요. 위와 식도가 안 좋다 이런 분들 계세요. 올리브 오일은 좋은 오일인데요, 그것들을 음식에 잘 섞어서 요리를 해서 먹는 게 최고 좋은 거지, 공복에 좋다고 하니까 또 그거를 따라 하시다가 위장이나 식도에 탈이 나서 병원에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은요 굳이 공복에 먹을 필요는 없어요. 또 하나는 올리브 오일도 칼로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큰 한 술로 약 120kcal 정도가 되거든요. 이거를 하루에 한두 스푼만 먹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좋다고 하니까 공복에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 먹고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이러면은요 칼로리 과잉으로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올리브 오일은 좋은 오일입니다. 불포화 지방산, 그 중에서도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고요, 올레산이라는 좋은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아주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어요. 심혈관계를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주고요, 혈전을 예방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올리브 오일이 또 다이어트에도 일면 도움이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포만감도 좀 주죠, 올리브 오일 자체가. 그 다음에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올레산이라는 것이 우리 식욕을 억제해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좋아지게 한다. 마지막으로는 장내 유익균도 좋아지게 하고요, 몸에 많은 염증도 좋아지게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올리브 오일을 공복에 먹어서 좋다라는 연구는 한 개도 없습니다. 자, 물론 이런 연구가 누군가 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연구가 없고요. 미국 FDA나 미국의 유명 내과 저널인 자마에서도요, 불포화 지방산 대신에 올리브 오일을 먹어라 라고 권고하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하루에 한두 스푼으로 끝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있어요. 여기는요 올리브 오일이 주 오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아주 좋은 거예요. 항노화 비만에도 상당히 좋아요. 혹자는요 올리브 오일이 GLP-1을 자극을 해서 유고비 마운저로만큼 효과가 좋다라는 분들이 계신데 좀 과장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리브 오일이 GLP-1이나 GIP 같은 위고비와 마운저로의 성분이 되는 이 인크레틴의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미미합니다. 만약에 약물의 효과가 100이라고 한다면요, 올리브 오일의 효과는 뭐 0.1 정도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믿고서 올리브 오일 먹으니까 다이어트가 잘 되겠지 하고 먹다가 나는 올리브 오일 먹었는데 살 하나도 안 빠져요, 이런 분들이 저희 병원에 종종 찾아오시곤 합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은 좋은 오일이지만 다이어트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 그래서 굳이 공복에 먹을 필요는 없고, 그러나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와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주는 다른 기름보다는 훨씬 좋은 기름이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을 다른 음식과 같이 드시는 거는 좋다, 권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에 최근에 좀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났는데요. 외국에서 올리브 오일 과다 섭취하면 비만이 되고 심혈관계 질환이 늘어난다라는 연구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올레산이 좋은 거지만 이것을 과다 섭취했을 때
오히려 비만 세포를 자극해서 비만이 되고 심혈관 건강에도 나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오일 너무나 좀 과도한 좀 열풍이 불고 있어요. 또 이런 부분은 좀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올리브 오일은 좋은 오일입니다만 너무 과도하게 집착을 하거나 너무 큰 기대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물성 기름이 케토 식단에서 되게 안 좋다고 나오는데, 몸에 좋은 기름이랑 나쁜 기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네. 기름이 이제 식물성 기름이 아주 논란거리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하버드 그룹에서는 식물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기름은 먹어야 되겠잖아요. 식물성인데 식물 기름을 먹으라면 뭘 먹으라 해야 되겠어요? 식용유를 먹으라 해야 되겠죠. 당연히 논리상으로.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식물성이 계속 일관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물성 기름을 먹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식용유는 거부감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럼 뭘 먹으라고 했어요? 동물성 기름을 먹으라고 했죠. 고기를 먹어서. 그러면 이제 식물성 기름을 먹으라는 사람은 고기에는 아까 계속 얘기를 했지만 포화지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포화지방이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식단 이런 걸 논의하는 TV 프로그램을 유심히 봐요. 전문가라는 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나 보니까 얼마 전에 MBC에서 나와가지고 기름을 몇 가지 가지고 왔어요. 들기름, 그다음에 올리브유. 그것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죠. 그 다음에 라드라고 돼지 기름, 그 다음에 콩기름, 또 무슨 기름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순서를 정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연예인 같은 사람한테 순서를 정하라 하니까 이제 우왕좌왕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영양사가 옛날하고 달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1등은 이제 들기름으로 쳤어요. 2등은 이제 올리브유로 쳤어요. 놀랍게도 3등을 돼지기름을 쳤어요. 뭐 포도씨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보다 이걸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공부를 제대로 하셨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식용유는 첫째 이게 이제 오래된 게 아니에요. 식용유가 처음에는 면화유에서 나왔거든요. 면화씨유. 그게 이제 미국에서 노예가지고 면화를 많이 키웠잖아요. 씨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버리니까 아까우니까 그래가지고 그 기름을 짜본 거예요. 그게 나와서 태우니까 잘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식용유로 바꾼 거예요. 그게 크리스코라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식용유가 이제 탄생을 한 거예요. 그 면화유가 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온갖 씨앗을 이제 짜가지고 기름을 만든 거죠. 근데 이 면화씨유를 짤 때 그냥 눌러서만 짜면은 별로 안 나와요, 기름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화학적으로 짜는 거예요. 화합물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이 화학물들이 상당히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식용유를 반대하는 이 케토하는 사람들이 그 짜는 그 모습을 가서 본 거예요. 공장에 가서. 그랬더니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그걸 짜는 과정에서 나쁜 걸 먹게 되겠다 해가지고 반대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은 식용유 회사들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다 보면은 망해요, 회사가.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짜가지고 지금은 그 용매, 유기용매를 써서 이제 빼는 건데 그 용매 같은 게 거의 잔여량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괜찮다. 그러니까 제품 자체를 만들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가지고 그게 우리 건강에 나쁠 거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지금 산업 기술에서 다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믿어도 된다. 근데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식용유에는 오메가6가 많아요. 오메가6는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데 이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이 파란 게 오메가3예요. 오메가3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제 비율이 약 오메가3와 오메가6가 1대4가 이상적으로 쳐요. 1대4보다 낮으면 더 좋죠. 근데 들기름은 거의 오메가3가 이 60%가 넘잖아요. 그죠? 맨 위에 있는 들기름은. 그 다음에 유채씨 기름도 뭐 괜찮아. 호두유, 고추기름, 콩기름 이렇게 좋은데 올리브유가 저는 이게 생각보다 올리브유가 오메가3가 적은 거예요. 이게 이 데이터가 잘못 나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데이터가 맞겠죠. 당연히. 근데 믿어야 되는데 올리브유가 오메가3가 상당히 적고 오메가6가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올리브유도 이제 엑스트라 버진은 좀 다르겠죠. 또 다른 효과도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항산화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올리브유는 좋다고 하니까 좋은 거로 알아요. 그렇지만 그 반면에 참기름 보세요. 참기름. 밑에 보시면 우리가 참기름은 비벼 먹고 그러는데 고소하니까 좋아하잖아요. 이건 오메가6가 완벽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참기름은 조금만 드시는 게 좋아요. 들기름은 좀 많이 드세요. 근데 문제는 언세츄럴 팻은 금방 잘 상해요. 특히 들기름은 잘 상해요. 잘 상하니까
관리를 이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사가지고 그만 먹어야 돼요. 물론 올리브유도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추출하는 동안에 이런 불순물 이걸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오메가3 양과 오메가6 양을 잘 관찰하자. 그래서 오메가3 양이 많은 기름을 먹자. 대표적인 게 들기름하고 올리브유하고 또 아보카도유도 보면은 이게 오메가3가 적어요. 아보카도유가. 근데 이제 그 가정주부서는 아보카도유도 뭐 좋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 드시고 나머지 뭐 이렇게 콩기름 그다음에 뭐 이 참기름은 조금만 드시고 뭐 해바라기씨, 포도씨 이런 게 가면 싸요. 그거 싸니까 그래 이제 전 부쳐 먹고 그럴 때 그걸 먹어요. 그런데 첫째 오메가3하고 오메가6 함량을 좀 참고를 하자. 드실 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세츄럴 팻은 팔미틱 애시드 같이 탄소에 전부 다 붙어 있는 거고 오메가3는 맨 끝에서 탄소 끝에서 세 번째 이제 더블 본드가 있는 거, 6는 이제 여섯 번째 붙어 있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오메가3는 이제 EPA하고 DHA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오메가3는 EPA하고 DHA를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호도 같은데 오메가3가 이제 많다 그래서 견과류를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EPA하고 DHA로 전환율이 5%가 안 돼요. 그냥 95%는 오메가3로 남아있고 너무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EPA하고 DHA를 먹으면 되잖아요. 그게 고기를 먹는 거예요. 고등어 이런 걸 먹으라고 하는데 제가 고등어를 그래서 이제 열심히 먹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겨울에 고등어를 한번 구워보세요. 집이 냄새가 엄청나요. 식당에 가서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돼지고기 같은 거 삶아서 드시고 그러면 거기도 있어요. 소고기에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냄새가 덜 나잖아요. 드시는 것도 좋은데, 근데 오메가6는 이제 아라키도닉 애시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른 거를 만들어내는데, 아라키도닉 애시드는 이제 이게 염증 물질을, 염증을. 근데 우리 몸에 염증이 있어야 돼요. 균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메가6도 필요해요. 오메가6가 있는 거. 근데 그 두 개가 이게 견과류에서 1%, 5% 밖에 안 바뀌지만, 거기로 바뀌는 대사 경로하고 오메가6 포도씨유를 먹어가지고 아라키도닉에서 만드는 그 경로의 효소들이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견과류를 먹고 포도씨유를 먹었다. 그럼 견과류 5%밖에 안 되는데 포도씨유를 먹었기 때문에 그 효소를 이쪽에 더 많이 써가지고 오메가3가 5%를 만들 게 0.5%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먹으면 안 돼. 따로 드셔야 돼. 참기름 먹고 견과류 먹으면 꽝이에요. 그게 이제 이런 생학적인 기전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또 하나는 이 트랜스팻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프레드 쿠마로라는 사람이 1957년도에 밝혀있는데 트랜스팻 얘기 많이 들어봤을까요? 오른쪽 구조를 보면은 HH가 같은 방향으로 있죠. 이게 시스팻이에요.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트랜스팻은 여기 H가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죠. 이게 트랜스팻이에요. 이게 이중 구조가 어떤 때 생기냐면 튀김 만들 때 오래 기름 쓰면. 근데 기름을 쓸 때 길거리에서 이제 튀김을 팔잖아요. 오징어 튀김도 팔고 뭐 이렇게 튀김을 팔 때 그분들이 기름을 계속 바꿔 쓰겠어요. 계속 똑같은 거 쓰죠. 그러면 이제 시스가 트랜스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그런 기름은 좋게서 나쁘죠. 당연히 나쁘죠. 트랜스가 많으니까. 트랜스는 이게 우리 몸에서 제거가 잘 안 돼요. 이게 동맥경화증의 이게 핵심 이게 요인이에요. 그래서 식물성 기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과자 같은 거 있죠. 빵도 있죠. 모든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밖에서 먹는 음식물에 전부 다 식물성 기름을 집어넣어가지고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용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먹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니까 옛날에는 식용유 지방이 언세츄럴 팻이 이제 알팔리노렉이 얼마나 있나 보니까 약 한 2, 3%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보니까 한 15%가 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우리가 그런 걸 먹잖아요. 빵 먹지, 과자 먹지, 라면 먹지, 뭐 슈퍼푸드라는 게 뭐예요? 전부 다 이게 식용유로 만든 거예요. 슈퍼푸드가. 울트라 프로세스드 푸드 전부 다 기름에다 넣어서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초가공 식품을 너무 많이 먹어요. 저도 이제 간혹 가도 과자도 먹고 라면도 먹어요. 그러면서 이게 울트라 프로세스드 푸드가 들어가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그걸 많이 먹는데 식용유 자체는 뭐 잘 만들었다 해도 회사에서 그걸 또 과자를 만들 때 여러 가지 막 열도 가고 여러 가지 처리가 되잖아요. 고기도 거기다 이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또 처리가 되고 그래서 집에서 튀김할 때도 하루 쓰면 아까워도 버리고 다음에 또 써야 돼.
아무리 저기 해도. 자, 이제 그런 게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방은 우리 몸에 이제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 몸에 이제 불포화 지방이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그러면 포화 지방은 이렇게 빽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화학적으로 반응할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화 지방은 안전해요. 돼지고기 이제 그 라든지 뭐 이런 거는 안전해요. 근데 불포화 지방이 이게 산화가 되는 거예요. 요게 불포화 지방 자리가. 그러면 불포화 지방 자리인데 근데 식용유는 불포화 그게 많아요. 불포화 지방이. 그러면 이게 우리 몸에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활성산소에 의해서 변화가 어떤 게 잘 되겠어요? 포화는 잘 안 되잖아요. 화학적으로 반응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불포화 지방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음식물을 먹다 보면 이제 활성산소가 저절로 생겨요. 그러면은 당연히 지방이 한번 망가지는데, 근데 지방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체인 리액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가 산화가 되면 저 하나만 딱 죽고 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옆에 또 시키고 또 시키고 그래서 연쇄적으로 불포화 지방을 갖다가 산화를 시켜요. 아주 극독극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가 나쁜 게 아니고 요새 보면 아까 레드미트 나오잖아요. 고기도 그냥 집에서 고기 자체를 사다가 좀 구워 먹거나 삶아 먹으면 훨씬 나아요. 이걸 갖다가 가공된 고기 있잖아요. 이렇게 프로세스 된 거. 그게 이제 비닐에 포장이 돼 있잖아요. 그런 거 사다 먹는 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왜 고기를 연구한 사람들이 바로 그거를 갖다 제대로 구별을 못한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나쁘다. 이게 울트라 프로세스인데 그게 이제 이렇게 이 식용유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채널에서 올리브 오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게 가장 또 많은 분들이 보셨던데, 올리브 오일을 공복에 먹으면 혈당을 낮추고 살 빼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정말인가요? 네, 이 올리브 오일이 진짜 열풍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올리브 오일이 혈당을 낮추고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올리브 오일을 드시는 시점이 혈당 조절이 목적이라면 식사 직전에 섭취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음식을 먹기 전에 지방을 먼저 섭취를 하게 되면 이 음식물이 위 안에 머무는 시간을 길게 하고 특히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쪼개져서 흡수되는 그 시간을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 오일의 핵심 성분인 올레산이 인슐린이 잘 작용하도록 도와주는, 그러니까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또 살 빼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는요. 이렇게 혈당이 좀 안정적으로 이 변동성이 크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 몸은 체지방으로 쌓이는 게 좀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불포화 지방산은 특징이 우리 몸에 지방을 태워가지고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는 촉진을 하고 지방이 쌓이는 건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살을 빼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리브 오일만 먹고 좀 다른 식단은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살이 빠진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절대 그렇지 않죠. 뭐 비만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우리 몸이 좋아지고 또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좋은 음식을 섭취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핵심은 나쁜 걸 안 먹고 나쁜 행동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올리브 오일은 체중 감량이나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건 간접적인 도움이 되는 거지 내가 살을 빼고 그 빠진 살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식단 관리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식단은 나쁜 거 그대로 먹고 올리브 오일만 먹으면 오히려 살이 더 찔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올리브 오일에 섭취하는 양도 굉장히 중요해서요. 이 올리브 오일도 어쨌거나 지방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다는 건 항상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이 좋다고 하니까 이제 막 무분별하게 드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양이죠, 뭐. 왜냐하면 이렇게 건강에 좋은 올리브 오일도 일반 지방하고 똑같아요. 칼로리가 높다는 점에 유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g, 사실 기름 1g이면 엄청 작은 양이잖아요. 1g에 9kcal.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소주잔 한 잔 정도 양을 마셨다라고 한다면 그게 거의 400kcal, 밥 한 공기 반 정도 양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렇게 스틱으로 나오는 제품들이요. 거의 10g씩 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스틱 하나에 한 90kcal 정도를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틱으로 먹는다면 하나, 아니면 이런 그냥 용기에 들어있는 거라면 우리 밥 먹는 스푼으로 한 숟가락, 많아도 두 숟가락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섭취를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지방은 중요한 게 특히 불포화 지방산일수록 산소, 열, 그리고 뭐 빛 이런 거에 취약하기 때문에 개봉을 했다면 가능한 2개월 이내에 소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더 길게 드셔야 한다면 물론 냉장고 보관을 하시면 굳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좀 번거롭더라도 좀 길게 보관을 하셔야 된다면 냉장 보관하시면서 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일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올리브 오일이 발연점이 낮다 이러다 보니까 계란 후라이 하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있던데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의 평균적인 발연점이 160도다. 이거는 사실 이렇게 100% 엑스트라 버진 등급인 경우에 해당이 돼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조리용으로 나와 있다. 정제된 올리브 오일 같으면 얘는 발연점이 220도에서 240도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정제된 올리브 오일이라면 어떤 조리도 가능해요. 거의 대부분의 조리가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두 개를 나눠놓고 쓰시지 않고 일반적으로 나는 엑스트라 버진 등급만 있어라고 하는데 조리할 때 좀 쓰고 싶다면 아주 낮은 온도에서 조리를 하면 돼요. 예를 들면 달걀 프라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프라이팬 온도를 중불이나 센 불로 하시지 마시고요. 약불 정도로 하시면 이 온도가 약 140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엑스트라 버진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이 발연점이 160도니까 140도 정도로 저온에서 천천히 조리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 뭐 이렇게 막 볶거나 뭐 튀김을 한다 이럴 때는 엑스트라 버진 등급은 사용을 안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올리브 오일을 이제 사려고 갔을 때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좋은 올리브 오일을 찾는 그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올리브 오일을 보면 굉장히 용어가 많고 복잡하고 어려워요. 일단 뭐 엑스트라 버진도 프리미엄 엑스트라 버진도 있고요. 그다음에 버진, 퓨어, 람판테, 포마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있는데 사실상은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엑스트라 버진, 그리고 퓨어, 그리고 포마스 정도 구분을 하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사실 유통이 되는 건 거의 이 세 가지 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엑스트라 버진은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올리브 열매를 수확을 해서요. 세척을 한 다음에 압착기나 원심 분리기에 넣고 추출을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기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제 과정은 없이 순 압착 방식으로만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신선도의 기준이 되는 유리지방산이라고 하는 함량이 적기 때문에 산도가 0.8% 이하로 아주 신선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엑스트라 버진 등급은요. 정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시면 색깔도 좀 진하고 맛도 강하고 향기도 좀 강한 특징이 있어요. 제가 좀 사용하고 있는 그 올리브 오일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두 가지 정제한 올리브 오일과 그다음에 비정제 100% 그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제가 같이 좀 보여드리는데요. 보시면 색깔이 훨씬 더 녹색으로 진하고 색깔만 진한 게 아니라 맛이나 향도 좀 더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 차이가 굉장히 선명하게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게 향기를 이렇게 맡아보거나 맛을 보면은요. 신선한 엑스트라 버진은 풀향기 또는 과일 향기 이런 향기가 나고요. 또 맛도 좀 약간 매콤한 맛, 약간 좀 쌉쌀한 맛 이런 맛들이 좀 납니다. 자, 이런 또 맛뿐만 아니라 영양소도 굉장히 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정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 외에도 올리브 열매가 원래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지용성 비타민 그리고 여러 폴리페놀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도 훨씬 더 우수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엑스트라 버진을 짰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올리브 열매를 이제 압착해서 기름을 짜내다 보면 이제 불순물도 많아지게 되고 또 압력이나 열에 의해서 이 산도가 좀 높아진 상태가 됩니다. 자, 이걸 람판테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자체로는 우리가 식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정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정제를 해서 나온 게 바로 퓨어 등급입니다. 이걸 라이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퓨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더 짜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퓨어 등급까지 다 짜내고 났어요. 그러면 이제 올리브 찌꺼기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올리브 찌꺼기, 이걸 박이라고 하는데요. 이 박이 남아있는 그런 기름들을 그냥은 추출이 잘 안 되니까 이때 화학적인 용매를 써서 남아있는 기름을 추출해서 이거를 정제한 것, 이걸 포마스 등급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올리브 오일을 선택을 하실 때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는 혼합 올리브유인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면 사실 100% 엑스트라 버진이기 때문에 이건 혼합하지 않고 그대로 엑스트라 버진 등급만 100%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식품 유형에 보면은요. 올리브 오일을 고르실 때 식품 유형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혹시 거기에 올리브 오일 그리고 가로하고 혼합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게 정제 올리브 오일과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섞었다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여기에 보면 엑스트라 버진 등급은 아주 조금 한 5%나 10% 정도 들어가고 정제 올리브 오일이 거의 한 90% 이상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름이 맑고 투명하고 또 향도 좀 약한 이런 상태가 이제 보통은 혼합 올리브 오일, 이렇게 정제 올리브 오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올리브 오일일수록 그 성분표에서 어떤 게 뭐 높다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네, 이제 올리브 오일을 고르실 때는 산도를 확인을 하시는 게 사실은 좋은 방법인데요. 이 산도 표시는 사실은 이 상품 라벨 자체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올리브 오일을 주로 뭐 인터넷 구매나 또는 홈쇼핑을 통해서 구매를 많이 하시니까 거기 보면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 보면 산도가 낮은 것들은 이게 장점이니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총 폴리페놀 함량도 마찬가지로 강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산도는 낮을수록 좋고 폴리페놀의 양은 높을수록 좋은 올리브 오일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평소에 드시는 올리브오일은 어떤 건지 어떻게 고르는 꿀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제가 특정 브랜드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사실 저는 오일 종류를 굉장히 여러 종류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올리브 오일도 마찬가지로 제가 생식용으로 쓸 건지 또는 조리용으로 쓸 건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구비를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식용은 당연히 엑스트라 버진 등급이고요. 제가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고를 때도 일단 그냥 제 기준은 그거예요. 플라스틱 병보다는 유리병에 들어있는 것. 자, 이게 제가 실제로 먹고 있는 올리브 오일이거든요. 그리고 유리병이라도 또 병의 색깔이 어두울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산패가 조금 지연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보니까 이 올리브 오일이 이렇게 스틱 포장 나오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선하게 이게 뭐 산패가 될 염려를 좀 줄이면서 이런 스틱 포장된 형태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활용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품에 일단 콜드 프레스 해서 그러니까 냉압착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 수확 연도, 그러니까 올리브를 언제 수확했다 이런 수확 연도가 표기가 되어 있거나 또는 유기농 인증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일단은 웬만하면 좋은 품질의 올리브 오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리용으로 사용을 할 때는 혼합 올리브 오일, 정제 올리브 오일을 사용을 해요. 이렇게 용량도 좀 더 크고 이렇게 정제가 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은 보관 기간도 좀 더 길고 발연점 자체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볶음도 괜찮고 튀김도 괜찮아요. 사실 이렇게 정제된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조리용으로 따로 구비를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외국에서는 올리브 오일도 막 상을 받기도 하고 막 공인된 브랜드 인증 마크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증이라고 하면 DOP 또는 PDO 이게 이제 같은 인증인데요. 이거는 원산지 보호 표시제입니다. 이게 이제 유럽 연합, 그러니까 EU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이 DOP 인증을 받은 올리브 오일이라면 그 해당 특정 지역의 토양 그리고 기후 또 재배 그리고 가공 방식까지도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가 잘 된 어느 정도 품질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이런 DOP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또 조금 우리가 신뢰할 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원료가 유기농인지를 인증하는 제도도 있어서 그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제품 라벨이나 또는 상세 페이지에 DOP나 PDO 또는 PGI 이런 인증이 있다면 그래도 조금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유기농 인증 표시가 있다면 이것도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산도 표기가 되어 있다면 이것도 좀 좋다. 긍정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대회 수상을 했다면 그런 수상 이력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